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법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범위엔 부패, 경제범죄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법안의 시행 시기만 늦췄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호수 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은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셈법과 초유의 검찰 지휘부 총사퇴,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취임식 초청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창신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는 쌀을 외상으로 구입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이 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 중에 이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겨두는데요.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폐지합니다. 이 검찰은 여야가 이 공직자와 선거 관련 수사권 박탈에 합의한 건 정치권 수사를 막기 위한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부터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이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금지하되 쟁점이었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은 남게 됐습니다. 반부패 강력부는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에서도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과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검찰은 시한만 유예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고 퇴근을 해버렸고 모든 전국 고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진 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 이 검찰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검찰총장은 중재안이 나온 뒤에 곧바로 사표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사퇴를 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총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대검 차장검사와 또 전국 고검장들도 모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지휘부 전체가 총사퇴를 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법안 통과 마지막 시점까지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 이상 지휘부 총사퇴에 이어
일선지검장이나 차장 부장검사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 검찰은 오늘 중재안이 합의될 줄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일선 검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검찰은 했는데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내부방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랐는데요. 검찰의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 수사권 등을 없애는 중재안을 두고 정치권 수사를 막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거나 헌법과 상식을 저버린 의회 폭거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검찰총장과 지휘부는 뭘 했느냐 이런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이 이 본래 취지는 살렸다고 자평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민영배 의원 탈당 이후에 쏟아진 이 위장 꼼수 탈당 비판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경파들은 중재안을 낸 박병석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2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 당초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핵심 3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3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강경파에 이끌려가던 당내 분위기도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기획탈당으로 달라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 한 분이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중재안 수용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주도해온 철험회 소속 강경파들은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는데 국회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획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영배 의원은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권은 지켜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현 정권 관련 수사도 유예기간 4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면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폐지가 예상됐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현재처럼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나서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식으로 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 등 4가지를 제외했지만 나머지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2가지 범죄 유형으로 공직자 범죄나 방위사업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점도 긍정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4개월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현 정권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는 조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함께 중재안 합의의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자, 민주당은 그동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주 강경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 중재안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볼까요? 네, 뭐 좀 얻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더 이상의 여론을 악화를 막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감행했었죠. 이후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수사와 기소권 분리, 4월 처리 등이 모두 중재안에 담겼던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안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물론 당내 강경파 일부가 반발했지만 강경파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고 하면 일방적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던데 예. 그러니까 민 의원 탈당 이후에 사실 여론이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국민의힘은 뭐 쉽게 좀 타협을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다 잃을 뻔한 거를 협상을 잘해서 일부만 뺏겼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6개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단 살려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살렸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뭐 나름 괜찮은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불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은 뭐 국민의힘도 수용한 중재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을 한번 뜯어봤더니 네. 기존의 검수완박 법안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집권당이 되더니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이 중재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선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권력형 비리수사 막기에 현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올라탔다면서 이 중재안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우리 편 구하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제가 통화를 한 현직 검사는 이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을 정치적 동력으로 출마했다면서 이번 중재안 합의를 사실상 묵인했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면 검찰은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 같은데요. 송찬욱 기자. 네.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잘 보셔야 할게요. 이게 이번 중재안 합의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정권과 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 이 여야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중재안을 보면요,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죠. 국회의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검찰의 공직자 선거 수사를 없애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현 권력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상당수는 검찰이 곧 손을 떼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월성원전 사건과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인데요. 네. 이 연루된 인물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놔야 하는 공직자 범죄라서 4개월 후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패 범죄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당분간 수사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뒤엔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수사 중이던 사건을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면 이 사실상 수사 동력이 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리포트 보니까요.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 4개월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좀 많습니다. 이 검찰 지휘부가 일단 총사퇴로 공백이 되는 데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장의 새 총장 선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이 수사 동력을 얻으려면 친정권 성향 검찰 주요 간부들의 퇴진이나 교체 인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찬욱 기자, 사실 네. 중재안 보면요. 예, 예. 모호한 대목이 꽤 있습니다. 6대 범죄 중에 4개는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을 뺏는 건데 네네. 그걸 맡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수사 공백도 좀 우려가 되고요. 네, 이 중재안을 보면 1년 안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발족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정확히 없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 사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중수청 신설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도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의식한 듯이요. 국민의힘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강경화,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대거 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찬욱,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40일 남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졌다며 윤심을 비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초선 김은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8%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때 공보단장을 지냈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윤 당선인 측근입니다. 김 의원이 현역 의원 감산점 5%를 감수하고도 출마한 배경에도 윤심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패배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며 노골적으로 윤심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견제하며 민주당 후보 누가 와도 자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와 잘 알고 있고 권력과 친분 관계를 누리며 그 측근분들만 잘 사는 경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민이 잘 사는 경기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5일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1위와 2위 주자가 27일부터 나흘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30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함께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후보도 정했는데 인천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은 박완수 의원, 울산은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 후보를 영입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경선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가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 여부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장 공천을 놓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6명 후보 중 3명을 컷오프하고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명은 확정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참여 여부를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공모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요건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도부가 나서서 일종의 영입 비슷한 후보 영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앞서 전략공천위원회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 배제해 사실상 송 전 대표 대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송 전 대표 말고 다른 후보를 더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당대표 시절 조국 사과 등 주류들과 달랐다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계 한 민주당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고 이재명 전 지사가 8월 전당대회에 나가 이재명계가 주류가 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향후 당권까지 고려한 계파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반면 친문이나 이낙연계 등 비명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일 뿐이라며
계파 갈등이 아니다라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자중질환이 오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주말까지 추가 영입 후보와 서울시장 경선 방식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인사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취임식 초청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선결 조건이 여전히 많습니다. 곽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방한했던 일본의 친한파 정치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만남에서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실장은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일본에 돌아간 가와무라 전 장관은 19일 기시다 총리를 찾아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겁니다. 24일부터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일 정책협의단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 취임식 참석 제한과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본 정계에서 나옵니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안까지는 징용공과 위안부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 해법 마련이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협의단이 제시하는 개선 방안을 살펴본 뒤 방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부총리가 참석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서 전국을 돌며 지역 민심을 챙기고 있죠. 오늘은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10대 그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새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며 경제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이 경제 외교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계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보고 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박람회 유치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가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제계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또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 채널과 연계를 해서 박람회 유치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부산 산업단지와 시장, 울산 가스건설 현장을 차례로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지역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데 있어서도 부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이 대구 경북에 이어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잇따라 방문한 것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 운명을 바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또 민족 앞날에 희망을 안겨줬다. 이 화기애애한 덕담이 오갔는데요. 최근 냉각된 분위기나 지난 5년간 각종 도발 행위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남북 친서 교환은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보냈고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장을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 대화도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측도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노력을 기울이며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김 위원장의 답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ICBM 발사 등 문정부 임기 내 잇단 도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정상선언을 부정하고 대립대결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를 구분지어 향후 도발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보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대결을 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자신들의 그런 도발을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북한은 오늘도 선전 매체를 통해 윤 당선인을 극악한 동족 대결광이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맹공격을 받는 세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중재안을 낸 박 의장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장실에는 박 의장을 비난하는 팩스들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보면 이 저주를 퍼붓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문자 폭탄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엔 팩스 폭탄이군요. 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국회의장실 팩스 번호를 묻거나 또 팩스를 보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양향자 의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좀 곤란해지긴 했죠. 네, 욕설을 연상케 하는 18원의 후원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후원금 18원과 함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할 때는 1,004원, 네. 그리고 공격할 때는 18원이군요. 네. 검수완박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의원들은 대부분 타깃이 됐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분이 그 유명한 검사 출신이냐, 의원님 검찰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같은 공격을 받았고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조정훈 의원의 SNS에도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비 같은 말씀은 누구라도 한다라는 말부터 국민의힘에 보내는 러브콜 참 애처롭다라는 조롱, 정치 계속하고 싶으면 입을 잘 놀려라는 협박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이 목소리 큰 소수의 강성충에 휘둘려서 민주주의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로요. 지방선거가 어느새 딱 40일 남았더군요. 네.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요. 여러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쁨의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우리 대표의 야당에는 정상회담과 할 수 있답니다. 수 있다. 존지와 승낙을 즐겁게 입을 모읍시다. 송영길 의원님, 쭉 한번 주시라고 할까요? 네, 개혁의 딸, 일명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한 건데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요즘 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가 다시 경선 기회는 얻었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뭐 새 인물을 찾고 있는 듯 하니까 그럴 텐데요. 네. 한편 몸싸움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수 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혔는데요.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이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에 항의하는 과정에 박 의원이 넘어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불만을 품은 후보 지지자들에게 차량이 포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는 특히나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을 치르는 곳이 많죠. 네, 결국 경선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한때 강원지사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김진태 전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었죠. 비방, 몸싸움에 일부 지역에서는 분신 시도까지 발생했는데요. 출마자들도 이 봉사하는 일꾼을 뽑는다는 선거의 본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기에 저렇게 하고 싶어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창신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이들 모자는 선풍기 한 대 없이 한여름을 견뎠고 밥 지을 쌀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90년 된 이 집 한 채에 있다고 서울시와 복지부의 위기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 인근 쌀가게 주인은 지난해 7월부터 아들이 외상으로 쌀을 사갔다고 말합니다. 외상값은 한 번에 11만 원 남짓. 아들은 어머니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매달 25일쯤 밀린 외상값을 갚았는데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쌀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부 보니까 12월 10일인가 돼 있으니까 그때가 근데 왜 안 오지?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해 7월부터 약 석 달 동안 모자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던 조모 씨. 한여름인데도 집안에 선풍기 한 대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몸을 못 쓰니까 수건 2개 갖다 놓고 시키고 있더라는 거야. 손대면을 다 받은 거야, 아들이. 조 씨는 이들의 상황을 통장에게 알렸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통장한테 말을 한 거지. 또 집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집에 있으라 말고 다 쓰러져가고. 복지부와 서울시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역시 이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모자는 다 쓰러져가는 이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 담당 구청에서는 집을 팔라고 조언을 했고 실제로 팔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 집에 살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외벽엔 흙과 지푸라기가 드러나 있고 곳곳이 허물어진 기와지붕엔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걸로 보이는 이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2억 원 정도. 숨진 모자도 지난 2017년 집을 한 차례 내놨었지만 3년 동안 팔지 못하다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번지스에 가보시면은 완전히 낡고 50년대 집 그대로 상태예요. 이들이 살았던 창신 이동 일대의 집들은 대부분 지은 지 수십 년 된 주택들. 지난 2007년 뉴타운 지구에 지정됐지만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15년간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노후주택을 허물어 새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도 쓰러져가는 집을 사서 살겠다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정화조 시설이 안 된 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년, 10년 더 간다 그러면 여긴 진짜 폐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은 결국 숨진 지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최근 강원도 산간지방 주민들은 강풍만 불면 또 불이 날까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번엔 양양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산 곳곳에 회색빛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물을 뿌리던 소방 헬기는 뿌연 연기에 갇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강원 양양군 현풍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오후 1시 32분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7m의 강풍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10분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양양군 전 직원 동원령도 내려졌습니다. 규모가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력 진화하는데 예, 바람이 현장에 세가지고 바람이 세고 이제 산림이 울창하다 보니까 소방 헬기 16대와 진화대원 10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강한 바람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군엔 현재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민가 보호를 위해 일대 원일 전리와 명지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 29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 불길 좀 세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 불편한 사람분들은 벌써 다 이동시켰어요, 일단은. 이제 대피 다 하고. 소방당국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있는 명지리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민가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제주에서 며칠 전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힌 푸들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개를 땅에 묻은 용의자 2명이 자수했는데 한 명은 개의 주인이었습니다. 키우던 개에게 왜 이런 비정한 행동을 했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개울바닥에 동물의 코와입이 보입니다. 산채로 땅에 묻힌 7살 푸들 베리입니다. 지나가던 시민에 구조된 베리는 앙상하게 말라 갈비뼈가 드러났고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등록칩을 확인한 경찰은 견주를 특정하고 지난 20일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견주는 사나흘 전 푸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견주는 끝내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수했습니다. 얼마 안 돼 죽을 거라 생각해 진과 함께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너무 이제 계속 아프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묻어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베리는 안정을 되찾고 건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처음보다는 이제 어쨌든 살도 조금 오른 상태고 혈액 검사상이나 그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특징 같은 건 확인되진 않았고요. 경찰은 이들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뉴스를 만드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만원 출근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이름 모르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쓰러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기적의 장면을 김호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출근길 승객들로 북적이는 시내버스. 뒷문으로 바삐 내리는 사람들 사이 손잡이를 잡고 있던 남성이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내 중심을 잃더니 손잡이를 놓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당황한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한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가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바로 눕히고 상태를 살핍니다. 부끄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서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상태다.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119에 좀 신고를 좀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뒤 여성 2명이 다가오더니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사람은 119에 신고한 뒤 스피커폰으로 구조 지침을 들려줍니다. 119 요원들과 통화를 하게 됐을 때는 CPR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CPR 신호를 이제 스피커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삐 하는 소리가 핸드폰에서 계속 울려 나왔습니다. 잠시 뒤 의식이 돌아온 듯 조금씩 움직이는 남성.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뒤 큰 이상 증상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그 심정지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민분들이 용감하게 도와주려고 나서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바쁜 출근길 주저없이 나선 시민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청각장애인이 앞자리 승객에게 글씨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빠른 신고 덕분에 가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거장을 출발해 신호 대기 중인 시외 고속버스. 마주오던 순찰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앞을 막습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버스로 향합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버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죽어주는 것 같은데? 버스가 서있길래 경찰차가
피해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여성이었습니다. 먼저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어머니에게 연락해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달리는 버스 위치 파악에 애를 먹을 수도 있었던 상황. 여성은 피해 사실을 휴대전화에 적어 앞자리 승객에게 보여줬고 승객은 곧장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곧장 버스를 추적해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찍은 성추행 영상을 확인한 뒤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8만 명대입니다. 한때 60만 명이 넘었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PCR 선별검사소도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들어서 넘겨야 할 것 같은데? 지난해 7월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설치됐던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9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47명의 PCR 검사를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검사가 끝나고 오후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던 천막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검사소는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던 1월 말 하루 검사량이 2,800여 건에 달했지만 지난주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된 후로 하루 검사 건수가 1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시간이 넘는 대기 인파와 함께 추운 겨울을 보냈던 의료진은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출시가 없었던 거는 맞고요. 줄 서 계신 분들이 더 힘들긴 하죠. 근데 저희 가끔씩 이제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돌거나 그랬을 때가 가장 힘들긴 했어요. 시민들은 아직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을. 이달 들어 운영을 중단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전국 23개고 다음 달까지 8개가 추가로 문을 닫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조하는 업체 15곳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해당 품목 제조를 3개월간 정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위탁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링을 주름잡았던 핵주먹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같은 여객기에 탄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롱을 하는 승객에게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내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앞사람에게 말을 거는 남성. 그 모습을 촬영하는 동료와 함께 앞사람 몰래 속삭이며 조롱도 합니다. 앞좌석에 탑승한 남성은 최연소로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찼던 마이크 타이슨. 잠시 뒤 기내가 소란해지고 벌떡 일어서 뒤돌아선 타이슨이 옆 사람의 만류에도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한 타이슨이 이륙 전 뒷자리 승객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폭행당한 남성은 오른쪽 이마 부근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초 타이슨은 자신을 알아본 승객과 사진을 찍고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슨 측은 뒷자리 승객이 만취 상태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물병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은 이륙 전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렸고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56살인 타이슨은 최근 대마초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과거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3년 가까이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바람의 기세가 매서웠죠. 강원 산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해안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남아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제주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은 주말과 휴일 모두 화창하겠는데요. 날이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싸늘했던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정도 껑충 뛰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수도권 등 중부 곳곳은 미세먼지까지 뒤엉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구는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나시죠? 쥐꼬리만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떴습니다. 저희가 연일 쓸쓸히 세상을 떠난 창신동 모자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90년대엔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돼 쌀을 빌리러 다녔다죠. 행정 편의적인 기준 때문에 국가로부터 방치돼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복지 부동의 비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